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이 과거에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기영이 알고 보니까 전과 사범이었고 이제 복역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범행을 지금 저지른 거잖아요.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었던 겁니까? 네, 경찰은 이기영의 여죄와 이제 과거 이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 과정에서 이기영이 음주운전 전과 사범과 그리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영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당시 이기영은 육군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에 음주운전을 했고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출소 후인 2018년 12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택시와 사고를 냈는데요. 네. 다만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서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에 출소한 건데요. 그런데 네.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또 저지르게 된 겁니다. 네, 음주운전 지금 전과만 사범이고 과거 음주 단속 당시에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기영이 처음 실형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당시 범행 때문인데요. 네. 2013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또 3개월 뒤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을 차에 매단 채로 2km 이상에 넘는 거리를 달리기도 하고 이 자동차 키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깨물어서 네. 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범행을 군사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에 범행 내용을 좀 보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기사와 접촉사고를 냈고 또 합의금으로 유인을 한 뒤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지금 전과 사범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기영이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전과가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음주운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살인의 동기에는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기사의 카드를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애초에 경제적인 목적은 과연 없었는지 이게 과연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발적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경찰 쪽에서는 지금 전 여자친구와 택시 기사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네. 이기영의 범행 후의 행각이 조금 서든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살인 사건에서는 살인 후에 현장을 거의 이탈을 하거든요. 도망을 치거든요. 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 마련인데 이기영은 살해 후에 그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집에 여자친구를 불러들이기도 했는데 이게 보통의 범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기영의 사이코패스를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네. 이번 주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결과 여부와 별개로 경찰은 1년 동안 이기영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1년간 일시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했던 지금 95%가량은 신변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영의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 모습이 또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영 본인의 거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운 거죠. 네, 뭐 이기영 사건도 그렇고 뭐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신당역 살인 사건의 이제 전주환도 그렇고 이 신상이 공개되고 나면 이제 여론들이 실물과 너무 차이가 나는 사진이다. 이게 과연 신상 공개 의미가 있느냐 네. 이런 지적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은 사실 일견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머그샷이라고 해서 체포됐을 때 다시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진을 새로 찍는 거에 대해서 강제를 하거나 이걸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근거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에도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마련을 해놓고 신상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네. 어떠한 사진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비판이 있고 네. 다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서 형사 재판에서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무분별한 또 신상 공개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이 적정한 그 단계에서 조금 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신당역 살인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신상 공개하는 거에서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데 인권 침해 논란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상 공개를 하고 나서 네. 형사 재판을 갔는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 그리고 여론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과연 이 알 권리라든지 재범 예방이라는 이 공공의 목적 때문에 한 개인의 인권을 과연 침해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리는 것처럼 신상 공개를 하게 된 취지가 재범을 예방하자는 목적인데 전혀 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면서 재범 예방을 하지 못하라는 것도 과연 신상 공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영과 관련해서는 추가 범죄 여부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치고 또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구매한 후에 음란물을 시청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일단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2020년 2월에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광고를 보고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을 해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링크에 접속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성착취물을 시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링크를 받은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소지죄다, 성착취물 소지죄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요. 1심에서는 소지가 맞다라고 해서 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링크를 전달받은 행위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선은 대법원 판결은 무죄가 나왔는데 1심에서는 유죄로 받고 2심에서는 무죄로 받잖아요. 이거를 어떤 부분에 쟁점을 뒀는지 차이점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사건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판결의 근거가 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아청법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청법은 지금 현재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을 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입과 시청까지 처벌하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2020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구입과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고요. 달리 말하면 2020년 6월 이전에는 구입과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는 거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피고인처럼 뭔가 그 파일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CD나 비디오를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 링크를 전달받은 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청을 하는 것을 네. 과연 소지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었던 겁니다. 네. 근데 1심 법원에서는 이렇게 링크를 전달받는 행위도 소지다라고 봤던 거고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소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따로 뭐 저장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일회성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해석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 6월 야청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법 개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소급 적용은 안 될까요? 네, 뭐 행위가 있은 후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걸 말씀하신 걸 좀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영역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이런 형사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서도 엄격하게 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형법 불소급의 원칙을 명확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는 2020년 2월에 링크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2020년 6월에 개정된 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구입하고 신청하는 행위를 모두 소지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과 이전 법과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현행법처럼 이 구입과 그다음에 시청과 소지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전 법은 네. 달리 말하면 소지만 처벌을 하고 구입이라든지 신청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뭐 구입이나 시청한 행위가 옳아서 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범죄 행위가 되게 다양해지는데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유형이 뭐 비디오라든지 CD라든지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해서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취해야지만 소비가 가능했던 거고 링크를 통해서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범죄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의 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6월에서 이 새로운 범죄 형태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건데 대법원의 취지는 소급 입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정 전 법률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죠. 네.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좀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도 무죄 이렇게 판결한 네.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견해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판결을 보시면 화나시거나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씀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사실은 이 법원이란 태도는 사실은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입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형태는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포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포섭하는 과정이 조금 시일이 좀 늦어졌던 부분은 있지만 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을 부당하게 과장해서 해석하는 네. 것도 사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발빠른 입법, 발빠른 개정이 오히려 필요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나체로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친누나 부부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장애인이나 이제 뭐 어린이들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도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20대 남동생을 나체 상태로 이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이웃집에서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네. 구조된 남동생의 몸을 보면 오랜 시간 갇힌 흔적인 욕창이라든지 아니면 불에 데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의자인 친누나의 부모는 이 남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집안에 가둬뒀던 거고 네. 다리미에 데인 흔적 같은 경우는 남동생이 자해한 거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이 부부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이 범죄는 감금치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감금치상이라는 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죄질이 무거워서 좀 더 가중 처벌이 가능한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폭행 흔적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술이 피해자랑 그 누나랑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 상처에 관련된 부분인데 피해자는 지금 누나가 뜨거운 다리미로 학대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누나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 누나는 이게 자해한 거다, 남동생이 자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 상처가 어떻게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과연 자해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동생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통 피해자의 진술이 더 유리하게 가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 입증이 필요한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토대로 증언을 토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사실은 뭐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증인이 없기 네. 때문에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남아있는 이런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경찰에서 그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뭐 물증이 남아있는지 다른 흔적이 남아있는지 이런 네.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